어머님, 눈치도 없이 언제까지 아들 등골 빼먹으실 건데요? 기생충도 아니고 참 눈치도 없으시네요. 그림 1-1 달빛 아래 기찻길에서 박서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인생에 빨대 꽂아놓고 한 방울까지 쪽쪽 빨아먹는 게 어머님의 삶이신가요? 참 기가 막히네요. 서리는 20년 동안 쌓인 불만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효자라며 팔짱 끼고 어머님은 그걸 방패 삼아 빌붙어 있네요. 그 꼴 못 보겠으니 제가 나서야겠네요. 서린의 마지막 말에 말순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지금 네가 시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거냐? 지차에 치여 죽으라고? 서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정신 아닌 줄 알았는데 다행히 짐승처럼 본능은 살아있네요. 그 순간 말순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서린이가 지금 당장 자신을 기찻길에서 밀어버릴 거란 사실을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은 68세, 평생을 시장에서 고생하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채소를 팔며 아들 이기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안에서 점점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서리는 40세,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 뒤로는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아들 등에 업혀 사실 거예요? 라고 차갑게 내뱉었을 때 말수는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 줄 아세요? 매달 어머님 용돈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정말 부담이에요. 서린이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서린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서린아, 45세 아들 이기호가 당황했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강남 아파트 대출 이자만 해도 월 300만 원씩 나가는데 어머님 생활비까지 더하면 우리 가게에 정말 부담이에요. 고등학생인 손자 이동우가 깜짝 놀라며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동우야,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 서린이 아들을 매섭게 제재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엄마, 서린아, 그냥 그만해. 기호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갈등을 회피하고만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할머니, 동우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우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랑 살 거예요. 말수는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이 아이뿐이었습니다. 동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새벽마다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자랐고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컸습니다. 그날 밤 서린과 기호는 침실에서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이에요. 어머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래도 엄마가 평생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기호가 망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평생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동우도 이제 대학 갈 시기인데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 복도에서 이 대화를 엿들은 동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이기호는 이 현실을 회피만 했습니다. 며느리와 어머니가 부딪히면 늘 그냥 그만하세요. 별일 아니잖아요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45살 남자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는커녕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아, 서린이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린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기호가 또다시 회피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편은 없다는 고립감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키운 아들마저 항상 중립을 지키려 하니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서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골프 모임에 다니면서도 시어머니 용돈은 계속 줄여갔습니다. 예전에 월 50만 원씩 드리던 것이 30만 원, 2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서린이 핑계를 댔지만 그녀의 에르메스 가방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손자 이동우만이 유일하게 할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는 존재였습니다. 말순에게 손자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이 맛없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볶음밥이 그리워요. 동우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내일 해줄게.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린이 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우야,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밥은 내가 해줄게. 엄마, 할머니가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왜요? 동우가 반박했습니다.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서린이 아들을 제재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정 경제에 정말 부담이 돼요. 서린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서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여보, 현실을 봐야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서린이 남편을 제재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동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동우야. 서린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요. 왜 할머니한테만 그렇게 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 그만해. 모두들. 기호가 중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는 거닐까?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거닐까? 하지만 갈 곳도 없고 혼자 살기에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리는 남편과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야? 기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양원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서린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우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동우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 저는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동우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서도 찬밥을 주고 말순이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 바꿔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설이나 너무하는 것 아니야? 기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기호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도 아내를 말리지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갈등을 키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말순 할머니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아들은 중립만 지키고 오직 손자만이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설인이 갑자기 가족끼리 기차 여행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어색할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그토록 차갑게 굴던 설인이 갑자기 가족여행을 제안한다니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웬 여행이야? 기호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께 며칠 전에 서운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화해하고 싶어요. 설인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한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정말이야? 말순이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설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동우도 엄마의 변화에 놀랐지만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와, 정말 여행 가요? 할머니,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 쪽이 어때요? 기차 타고 가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요즘 철도 여행이 인기라고 하던데 설인이 제안했습니다. 사실 설인은 이미 인터넷으로 목적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기찻길 전망대 근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치가 아니라 위험한 기찻길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가족끼리 시간 보내기 좋을 것 같아요. 설인이 설명했습니다. 좋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네. 기호가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설이는 컴퓨터 앞에서 그 지역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기찻길의 높이, 아래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아 보여요. 기찻길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설인이 남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네. 기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설인은 한 가지 준비를 더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웬 보험? 기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여행도 가고 하니까 만약을 대비해서요. 보험료는 제가 낼게요. 설인이 다정하게 설득했습니다. 기호는 아내의 배려심에 감동해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당일 온 가족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족여행에 설레어서 새 옷까지 사입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가요. 제가 효도 여행 많이 모셔다 드릴게요. 설인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경치가 참 좋네. 우리 동우 아빠가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어서 기호도 추억에 잠겼습니다. 동우는 할머니와 엄마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엄마도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이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사다 드리고 추우시다고 하면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드렸습니다. 설이나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편하네. 말순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며느리인데요. 설인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찻길이라 공기도 맑고 조용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동우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네. 기호도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기찻길의 높이, 아래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얼마나 한적한지가 중요했습니다. 자, 이제 기찻길을 따라 산책해 볼까요? 설인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가족 사진도 많이 찍고. 기호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행복한 가족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와 화해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고, 동우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은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오세요. 여기 지면이 고르지 않아서 위험해요. 설인이 다정하게 말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역시 가족이구나. 설인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이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행길, 가족이 함께 기찻길을 따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철교 위의 기찻길은 아래로 비탈진 언덕이 보일 정도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높다.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겠는걸? 동우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겠네.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정말 위험해 보여. 기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이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천천히 오세요. 여기 정말 위험해요. 설인이 다정하게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설인이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예전의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산책을 하는 동안 설이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져서 사진을 찍거나 구경을 하는 사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와, 저기 전망대 있다. 아빠, 저기서 사진 찍어요. 동우가 앞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 설이나,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천천히 오세요. 기호가 아들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저희는 천천히 갈게요. 어머님 다리 아프실까 봐요. 설인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기찻길에는 설인과 말순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멀리 전망대로 갔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한적한 기찻길에서는 목격자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정한 며느리 연기는 모두 사라지고 본래의 차가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서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응? 말순 할머니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여행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서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린은 시어머니 옆으로 바짝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이 모든 걸.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차가운 서린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서린아,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미 눈치채셨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는지, 왜 하필 이런 위험한 기찻길로 왔는지. 서린은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압해왔던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모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우리 집에 있으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다정한 태도는 모두 연기였고 이 여행도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것도 이제 늦었어요. 어머님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우도 계속 어머님 편만 들고. 서린의 말에 말순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간단해요. 여기서 발 한번 헛디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요. 서린아, 말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저는 정말 정상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어머님 생명보험금도 이미 준비해뒀고요. 서린이 가방에서 보험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명의의 거액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이년아, 너 정말. 말순 할머니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어머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 전망대에서 동우가 기찻길 쪽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거리상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멀리 있어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자 동우만 아주 멀리서 그 장면을 혼자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말순 옆에 바짝 붙어 어깨와 몸으로 조금씩 떠밀듯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할머니를 기찻길 가장자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말순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늦었다고요. 서린의 눈빛은 차갑고 확고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듯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머님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다고 할 거예요. 연세도 있으시고 기찻길이 위험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순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눈치도 없이 언제까지 아들 등골 빼먹으실 건데요? 기생충도 아니고 참 눈치도 없으시네요.
설인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인생에 빨대 꽂아놓고 한 방울까지 쪽쪽 빨아먹는 게 어머님의 삶이신가요? 아들은 효자라며 팔짱 끼고 어머님은 그걸 방패 삼아 빌붙어 있네요. 그 꼴 못 보겠으니 제가 나서야겠네요. 뭐, 지금 네가 시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냐? 기차에 치여 죽으라고? 제정신 아닌 줄 알았는데 다행히 짐승처럼 본능은 살아있네요.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내 설인이 순간적으로 말순을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말순은 기찻길에서 균형을 잃고 아래 비탈진 언덕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동우가 먼 거리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믿고 있던 엄마가 할머니를 기찻길에서 밀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설이는 말순을 밀어버린 직후 일말의 죄책감으로 차마 그 광경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곧바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여보, 동우야, 빨리 와. 어머님이 발을 헛디뎌 기찻길에 넘어지셨어. 설인의 절규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들 기호와 손자 동우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기호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당황해했습니다. 어디야? 엄마 어디 있어? 기호가 기찻길로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설인이 기찻길 가장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기호가 기찻길 아래를 내려다보니 비탈진 언덕이 보였습니다. 풀숲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기호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찻길 아래 언덕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우도 뒤따라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머니가. 동우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구급차 불러. 기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설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설이나,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 기호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엄마의 연기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밀어버리고서 이렇게 태연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구조대가 도착해서 기찻길 아래 언덕을 수색했지만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이 높이에서 구르며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구조대원의 말에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내내 수색이 계속되었지만 말순 할머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설이는 계속해서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설인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강남 아파트도 마음껏 살 수 있고 동우 교육비 걱정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완벽한 범죄였다고 확신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사고로만 보일 것이었습니다. 동우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고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가족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설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했고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슬픈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보고 싶어요. 설인이 어머님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호는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설인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 하지만 동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우야, 괜찮아? 설인이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동우는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할머니가 기찻길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그리워요. 동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워해. 할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데. 설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동우는 엄마의 완벽한 연기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말순 씨를 찾았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니.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설인의 연기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니년이 날 죽이려고 했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말순 할머니가 붕대로 감싼 손을 부들부들 떨며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완전히 잘려나간 상처였습니다. 기찻길에서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돌에 부딪혀 다친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기차에 치일 뻔했지만 옆길로 구르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었습니다. 사건의 상징적 흔적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3개월 동안 산속에서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기찻길에서 떨어진 후 의식을 잃었다가 등산객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손가락 부상과 함께 기억 혼란으로 한동안 자신의 신원도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줄. 설인이 여전히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이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인연이 나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니까. 어머님, 설인이 더욱 큰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처럼 보이세요? 제가 왜 어머님을 해치겠어요? 그러나 가족들과 이웃은 설인의 눈물 연기에 속아 말순이 충격 때문에 치매 증세가 온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놀라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설인이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말순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간병인들과 의료진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많이 놀라셨나 보네. 충격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담당 의사가 말순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기호와 설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평소에도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설인이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 들어서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저보고 죽이려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망상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충격 후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망상 가능성도 있고요.
의사의 말에 서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뭔 말을 해도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었습니다. 동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할머니. 동우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동우야, 할머니 말 믿지? 동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엄마를 배신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할머니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혼자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설인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시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네, 많이 놀라셨나 봐.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하시더라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설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의 치매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버린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이 며느리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습니다. 증거 부족과 치매 프레임 때문에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설인의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피해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환자는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피해망상을 보이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이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동우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신고할 게 있어요. 동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희 할머니 사건. 사실은 사고가 아니에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버리는 걸. 동우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의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비록 멀고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설인이 말순 할머니를 미는 듯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설인이 여행 직전에 말순 할머니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석 달 후 지방법원에서 전례 없는 가족 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설이는 지난 3월 15일 강원도 소재 기찻길에서 시어머니인 김말순 씨를 고의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의 선고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붕대로 감싼 손가락을 보며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설이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해 보세요. 네, 판사님.
피고인은 경제적 이유로 시어머니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가족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위험한 기찻길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고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사건 직전에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이는 실종 기간 동안 정신적 충격을 받은 고령자의 피해망상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3개월 동안 산에서 실종되어 있으면서 받은 트라우마로 인한 착각입니다. 서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손자 동우가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원고 측 변호사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목격자를 소환하고자 합니다. 목격자요? 네, 피고인의 아들인 이동우 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고발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고등학생인 그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서리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으로 내가 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해보세요. 동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리상 대화 내용은 들렸습니까? 아니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린이 아들을 위협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하지만 어머니가 할머니를 밀어버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애원하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두 손으로 할머니를 강하게 밀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3개월 동안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너무 괴로워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서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 아들이 충격으로 인해 잘못 본 겁니다. 그 거리에서 어떻게 정확히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비록 멀고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서린이 말순 할머니를 미는 장면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는 사건 현장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동시에 시골 방범 CCTV 영상까지 제출되며 사건이 뒤집혔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CCTV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치매 환자의 피해망상이라고 치부되던 사건이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피고인, 뭔가 할 말이 있습니까? 서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처음으로 서린이 범행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서린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서린이 결국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법정 경위의 선언과 함께 서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명품 옷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모습은 한순간에 초라해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억울해. 서린이 마지막까지 악을 썼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설인을 보며 말순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여겼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이기호는 무릎 꿇고 어머니에게 사죄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45살의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아, 제가 어머니와 설인 사이에서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설인이 어머니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줄도 몰랐고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몰랐을 거야. 나도 설마 그럴 줄은. 그때 동우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동우는 눈물로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3개월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동우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영영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기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해요. 설인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손가락 하나를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설인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욕심냈던 강남 아파트는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로 사라졌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동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동우야,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만 해도 충분하다. 기호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회피만 하던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기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을 잊을 뻔했네요. 동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교도소에서 설이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인 가족은 무너진다. 진짜 가족은 두려워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지켜줍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동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말순 할머니, 그리고 뒤늦게나마 깨달은 기호. 이들이 보여준 것은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인 가족은 무너지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다시 세운 가족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합니다. 6개월 후 동우는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저 변호사 되어서 억울한 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돈이나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